강원도 원주 매질이 포근하고 넉넉한 산자락 아래서 작가는 말년을 보냈습니다. 신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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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신혜야. 풀복곡을 하면 신혜는 어머니인 박경리가 생전에 아끼던 고향입니다. 작년에 제사 지낼 때 제사 딱 지내려고 하니까 막 죽는 소리로 울더라고요. 보이나 봐요. 이사장님이 여기 좋아하시긴 이걸 좋아하셨는데 예, 저희가 하얗게 해놨는데 담궈놨어요. 예. 아까 그거 쓰면 되겠네. 예. 나는 하얀 거 아니고 고춧가루 든 건 줄 알고 또 한마디 있어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제사. 올해도 여기저기서 어머니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음력 기일에 맞춘 진짜 제삿날. 외동딸 영주씨와 사위 김지아, 어머니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이 함께 인사를 올립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도 구리에서 이곳 원주까지 달려왔습니다. 생전에 친딸처럼 흉어물 없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연결식에서는 나는 외동딸은 아니었다며 고인의 넓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진짜 따님도 그 여러 또 사랑하는 부분이 많으셨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만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참 넓은 사랑을 하셨구나.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넓고 깊은 사랑을 그리며 달려온 친정 나들이처럼 모두 하나같이 내 어머니 박경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건강하시죠? 아유 오래간만이다 진짜. 아유. 아유 이쁩니다 오늘. 안에서 축하해요. 아이고. 반갑게 손님을 맞던 이날은 1994년 박경리 작가의 대하수술 토지 완간을 기념하는 잔치. 한국문학사 최대의 성과로 평가받는 토지였기에 이날은 한국문단의 잔칫날이기도 했습니다. 불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본래 가수고 그러니까 저기 오늘 잔치에 당신이 돈 된 적이 돈 얼마 됐나? 없지. 한 푼 안 했지. 그러니까 전부 노래로 때우기로. 그만 한 푼 된 것도 없으니까. 경사스러운 날 외동딸 영주씨와 사위 김지아는 노래로 기꺼운 마음을 보탰습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도 깊은 사위 김지아, 그와 함께한 세월은 몹시도 혹독했습니다. 도피 중인 김지아는 하룻밤만 재워달라며 찾아왔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며 딸은 위로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던 김지아는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 영주는 작가가 청상의 몸으로 키워낸 한 점 혈육. 많이 우셨어요. 되게 많이 우시고 저한테 화도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섭섭하죠. 마음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이 이제 섭섭하셨죠. 왜 안 그러시겠어요? 어머니의 눈물은 딸이 걸어가야 할 험한 가시밭길에 대한 가슴 아픈 예견이었습니다. 시인이
굉장히 박해받으면서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은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각오는 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어머니도 허락하고 저도 이제 그랬는데 너무나 크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손주 원보가 태어났을 때 김지아는 도피 중이었습니다. 체포 후 무기수가 된 김지아의 석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5년 2월 15일 형 집행정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작가 김우는 김지아가 석방되던 그날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달려간 영등포 교도소. 그곳에서 기자 김우는 뜻밖의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 앞에 이제 여러 그 인파가 몰려 있었는데 그 맨 뒤쪽에 박경리 선생님 와 계시더군요. 저는 박경리 선생님,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 몰랐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분이시더군요. 이렇게 어린 아기를 업고 그 아기가 지금 원보라는 아기였는데 지금은 다 청년이 됐겠죠. 뭐 전혀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그 말하자면 이름 없는 아낙네처럼 이렇게 서 계시는 거를 봤죠. 택시 안에도 가끔 차 안에 들어가 계시고 또 나와서 또 저 감옥 쪽 교도소 쪽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그러고 있었어요. 영하 10도 이하가 됐을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 날이었는데 그 아기를 거기 업고 나온 게 참 이상했어요. 그 추운 날. 그 갓난 아기일 텐데. 아마 집에 그 아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지 무슨 믿지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뭐 자세한 걸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가족들의 애끓는 기다림 끝에 출소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박경리는 먼 발치에서 사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김우는 출감한 김지아가 껄껄 웃으며 내가 미쳤는지 세월이 미쳤는지라는 말을 남겼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박경리 작가를 봤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분이 거기 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왠지 그걸 그냥 덮어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감 한 달 만에 사위 김지아는 다시 구속되고 그 후 30대를 온통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의 장모 박경리를 향한 세상의 냉대도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그 사위가 딱 그 국가보안법으로 잡히고 난 다음 날부터 개미 한 마리 집안에 보이지 않았고 전화벨 소리는 완전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김지아를 면회하기 위해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어린 손주를 업고 이제 늘 가던 구멍가게로 내려가시는데 저 멀리에서 어제까지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사람이 박경리 선생님 멀리서 딱 보더니 기겁을 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인간이라는 게 정말 너무하구나라는 생각 하셨고 막 그 절대 고독 앞에서 그러니까 그 어린 손주 업고 작가는 어린 원보를 등에 업고 그 비통한 시절 창틀에 원고지를 끼워선 채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형무소에 면회를 간다든지 무슨 이제 옷을 넣으러 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애가 굉장히 또 원보가 아기 때 무민감하고 그래서 불안해했어요. 그때 그 무렵이 동아일보에 단층을 연재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매일매일 넘어가야 되는 연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창틀에다 원고지를 넣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챙겨 먹을 틈도 없고 하니까 마른 명태를 찢어서 씹으면서 그러면서 그 창틀에서 원고를 써서 넘기시고 그랬어요. 어미로서 딸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라는 손주를 품어주어야 했습니다. 박경리는 작가 이전의 어머니였고 가족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잠을 안 자기 때문에 할머님이 저를 재우려면은 이제 한 최대 한 열 몇 곡 정도의 그 자장가가 들어가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요 소절쯤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이런 기억이 머리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그 레파토리가 길게 갖고 계셨어요. 4살인가 5살 때 선생님이 그림 예예 모두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요 고양이 그림 요거는 화가들도 와서 굉장히 칭찬해요. 이거는 어릴 때 조각인데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손자 원보 이야기만 나오면 늘 신명의 기색이 넘쳤습니다. 어릴 때 이게 아까 자는 모습. 네. 원래가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자는 모습을 보고 뭐 서툴지만의 애정이지 뭐 애정의 표시지. 예. 아버지가 도피 중에 태어난 원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5년 만에 추록. 어두웠던 유신 독재의 종말과 함께 김지아가 석방된 건 80년 겨울. 수배와 구속, 사형선과 석방, 그리고 재수감. 사위의 구출을 위해 때론 생명의 위협도 무릅써야 했습니다. 좋은 꼴을 한 번도 못 보고 했어요. 결국 끝까지 장모님 신세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뭘 할 말이 없어. 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만 보면 저 앞에서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속이 상해서 딸만 쳐다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막 화를 내시고 그러시죠. 머리가 다 빠지고 설색으로 변한 딸아이의 얼굴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의 짙은 피멍이다. 피멍의 세월은 이 여인 3대가 겪은 고통의 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혼녀였습니다. 그것은 박경리가 평생 어머니와 겪게 되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박경리의 본명은 금이. 아버지는 따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린 아버지, 생활을 위해 모질어야 했던 어머니. 뒷날 불효를 고백하며 어머니를 그리는 통안의 시를 남기기도 했지만 부모에 대한 저항감은 어린 시절 내내 금이를 지배했습니다. 그 시절의 괴로움을 책을 읽으며 달랬습니다. 문학과 세계사, 철학과 인문과학에 이르기까지 그의 독서는 넓고 깊었습니다. 뭐를 보는 건 모르지만 화장실 책을 밑에 질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다음에 놓고 봐. 예. 그래 뭐를 그리 보는 곳이 보면은 책이라. 책은 여기 있고 노트는 여기 있는데 책하고 노트하고 새에 소설책이 들어가지고 있고 열심히 읽는데 얼마나 빨리 읽는지 하여튼 독서 강의라 그때부터. 연극반 시절에는 직접 연극 대본을 쓰기도 했고 친구에게 직접 그려 선물할 만큼 그림 솜씨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훗날 토지에서 작가가 아꼈던 인물 용희의 손녀 상희는 바로 작가 자신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낯가림이 심해요. 타고나면서 사람 앞에 나가는 거 싫고 그게 이제 뭐 성격도 있지만은 이제 내 그 약한 성질인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강한 내 의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일제치하, 정신대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시절이었습니다.
졸업 이듬해 전매국 직원이었던 김행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누린 평범한 결혼 생활은 고작 4년. 좌익으로 몰린 남편 김행도는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내 생애에서 남편이 서대문 형무소 있을 때 일사부터 직전에 내가 형무소 다닐 때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강을 건널 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서 한강에 빠졌으면 싶더라고. 그러면 내가 쉬겠지. 그런 생각했고. 미망인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또 한 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강희를 잃었습니다. 아이는 고작 10년을 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이를 안치했던 병원에 영안실이 보이는 그 길을 애써 지나다녔다. 잊지 못해, 아니 잊지 않기 위해 가슴의 대못이 보다 깊이 박히기를 원하면서. 화장터에 아이를 떠나보낸 날, 그 슬픔과 억울함을 글로 토해냈습니다. 의사의 무관심으로 마취도 안 한 아이는 도수장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간 것이다. 그 작품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반항의식이며 그것은 악마의 글쓰기였다. 작가는 그 후 딸 영주에게조차 아들 강희의 죽음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완전 금기사항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죠. 저 연년생이에요. 걔가 죽은 이후로는 그 얘기는 전혀 못했어요. 아마 처음엔 너무 상처가 크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못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잊을 세월이 돼서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말을 못했었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사실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냥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마 마음의 멍으로서 계속 남아 있었을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세계를 준다 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했다. 신인 문학상을 받았지만 오직 눈물뿐. 서글픈 행사였다. 훗날 작가는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배 박완서를 불러보듬었습니다. 전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후엔 더군다나 어머니처럼 느꼈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참 저도 힘든 일을 겪었고 그런 후에도 제가 아주 정말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걸 겪고 나서도 가서 정말 마음껏 울기도 하고 술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아주 마음껏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고 왔던 생각이 납니다.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신예 작가. 그러나 세상의 질시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쟁 미망인의 사적인 글쓰기라는 폄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달리 여성들에 대한 편견도 심하고 또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이고 이러니까 그 또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못 견디는 분인데 온갖 얘기를 다 듣게 되죠. 시달리게 되고
온갖 뭐 쓸데없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참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꾹꾹 누르고 있다가 한 연말쯤 되면은 이제 마지막 그 해를 넘기는 날 같은 데는 한 번씩 우시면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그 마음이 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세간의 비난을 글로써 맞서기로 했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은 박경리 소설의 새로운 시작이라 평가받습니다. 소설의 무대는 고향 통영이었습니다. 작가는 김약국과 아내 한실댁 그리고 5딸을 내세워 유복했던 한 가정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개개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인간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작품마다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지만 작가는 이 모든 영광을 단 한마디 고백으로 부정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써야 할 작품이 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의 것을 모두 습작이라 한다. 대하소설 토지는 서울 정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1969년, 그의 나이 43이었습니다. 작가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글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아우, 정말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하고 그 시절에 이제 스님에 대한 이제 박경리 스님이 그 이제 들어 앉으셨다. 전화도 끊고 모든 걸 다 사람들과의 모든 것도 다 끊고 들어 앉아서 토지 집필을 시작을 하셨다 이러면서 그때 아마 연재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소문이 다 났었어요. 뭐 너무 들어 앉아 있어서 다리를 못 쓰고 뭐 걷지를 못한다더라라든지 뭐 이런데. 오로지 토지 집필을 위해 매정아리 많지 세상에 등을 돌렸습니다. 스스로 만든 단절의 시간, 박경리에게 유일한 휴식은 주워온 돌을 마당에 직접 까는 일이었습니다. 집 여기저기를 부수고 고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벽이 하나하나 제대로 남아 있었을려나 몰래 본래 집에 이렇게 부시고 저렇게 부시고 해가지고 집을 완전히 이렇게 다른 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때는 이제 뭐 밤에 이렇게 지붕이 없어서 하늘에 별을 보고 잘 정도로 그렇게 집을 고치시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제대로 짓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설계자지 뭐 그리고 이제 막 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 담 쌓고 그래. 그걸 많이 하셨어요. 그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일종의 하나의 그 휴식, 그 글 쓴다는 큰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그 쉬는 머리를 쉬는 그런 작업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장의 원고를 넘기기 위해 20장 이상의 파지를 내야 했던 창작의 고통. 박경리는 토지 연재를 시작한 직후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보름 만에 퇴원한 날 또다시 토지 원고를 쏟고 육신의 불구를 이겨내겠다며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른쪽 이 붕대를 한 이 수술 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밤을 새워 원고를 썼대요. 그게 박경리예요. 보통 사는 것들만 도저히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그 병과 자기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원고를 썼다 하는 그게 제가 지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추은희 씨는 작가의 50년 지기. 밤을 새우며 온갖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바로 어제 일만 같습니다. 세속의 욕망을 등지고 오로지 글기둥 하나 붙들고
살아갔던 친구 박경리. 아유, 옛날에 입던 옷이 그냥 있네. 아유. 어머? 박 선생님 손도 많이 컸는데. 삭막한 군사도시에는 감나무는 물론 백일홍도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글을 쓰기 위해 원주로 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건 내게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현실의 고통은 무거웠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원주행은 오로지 딸 영주와 손자를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 속에서도 원고지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토지에는 시대의 압력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자신의 가족사가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이제 토지는 박경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멍에이자 운명이 됩니다. 내 책상 앞에 늘 이 재봉틀을 놨었다 하면서 내가 이게 마지막 도전이다 나에게. 그때가 아마 40대 아마 중반인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도전인데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저 재봉틀로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삭바느질해서 살아갈 거다라고 결심하시면서 하지만 다른 것과는 일절 타협하지 않겠다. 여기에 내 온 승부를 걸겠다. 절박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무자비하리만큼 철저했습니다. 멀미가 날 만큼 쓰고 또 썼습니다. 4만 매에 가까운 원고지를 토지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토지의 작가를 자꾸 세상 밖으로 불러내고 싶었습니다. 열면은 들어와서 인터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집에서 문 안 열어요. 망문이 열려 있어. 망문 이리 내다보고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내 욕 쓰라고 그러거든. 그게 이제 내 배수이지요. 나를 다지는 거예요. 욕먹을 가고 모든 내 불이익을 다 감안하지. 그것까지 다 감안 안 하면 내가 그 단호하게 못한다고. 그렇게 몹시해서 보내세요. 전 좀 흉화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박 선생 내가 그러지 않으면 글을 못 써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가슴에 전 짠하고 왔어요. 작가들이라는 걸 자기의 그 어떤 그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을 자기 스스로 확보하지 않고 자기를 함부로 내주면 글을 못 씁니다. 글 쓰다 막히면 밭으로 나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콩 심으려고 그래요. 아, 여기는. 예. 그럼 다 줘서 파헤쳐놨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고추. 네. 좀 있으면 모종나무는 이제 고추 심을 거예요. 이게 다 고추입니까? 예, 여기 다 고추 심을 거고. 건대. 건대? 예, 쑥갓. 상치, 배추, 참외도 심었어요. 이렇게 넓은. 호미를 든 손은 언제나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일 잘하는 사내를 만나 농사 짓고 살고 싶다던 그였습니다. 저는 맨날 엎드려서 일하시고 하면은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시지 마세요. 누구 시켜서 하세요.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못마땅하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풀이 솟는데 그거 쫓아가면서 뽑으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노인네가 아주 완전 그 중노동 하셨구나. 저걸 혼자서 이렇게 손수 다 뽑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버려진 고양이까지 거둬들이던 그의 삶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작가의 동물 보살피기는 글쓰기와 다름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거위밥을 하는데 이제 큰 솥에다가 이제 좋은 거는 다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쌀도 좋은 거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꾸중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동물들, 뭐 생명 있는
뭐 이렇게 새들 까치가 날라와서 먹을 게 없으면 안 된다고 나무 위에다가 고기 기름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그 사닥다리 타고 네. 내가 전지를 한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 안에 집을 지었어요. 말벌이. 직통으로 코를 물었어요. 근데 그때는 팔딱팔딱 뛰는데 나를 그리 해쳤는데도 미움이 없어요. 나중에는. 콩밭 기임을 내면서 작품 속에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 대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 쓰면서 나는 왜 뽑냐라고 항의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위 이 여기서 공물을 기르면서 거기서도 전부 이 작품과 한 혼연일체가 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토지의 큰 물줄기는 마지막 흐름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불어넣은 토지의 주인공들은 50여 년에 걸친 질곡의 근대사를 넘어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25년에 걸친 집념의 글쓰기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94년 8월 15일 새벽 2시 그의 나이 69세였습니다. 난 막 해방된 기쁨이나 뭐 아주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멍하게 끝을 낸 건지 안 낸 건지 망해버렸어요. 정말 머리가 확 비어가지고 그야말로 머릿속이 덜거덕덜거덕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 너무 의외였어요. 아무 감동을 안 느꼈어요. 소설 토지의 배경인 경남 하동. 애초 작가의 구상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과 저항을 품어 안을 거대한 산과 너른 들판, 여기에 만석군의 대지주도 필요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곳 평사리는 소설 속의 평사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토지는 작가가 어릴 적 외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습니다. 흉년이 들어 구골온 이를 매정하게 쫓아낸 양반집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오늘은 내 자식들과 함께 굶어 죽을 망정 당신네 집안은 창고에서 쌀이 썩어나더라도 먹을 입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저주받은 가문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해 마침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 큰 부잣집에 딸 하나만 남겨놓고 싹 죽어버렸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색과 역병이 가진 검정색. 이는 삶과 죽음의 대비로서 언제나 박경리의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토지는 어린 서희만 남겨놓고 몰락한 대지주 최참판 가문의 비극을 안고 시작합니다. 윤씨 부인 그리고 서희까지 여인 3대는 민초와 더불어 저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일제치하에서 땅을 빼앗기고 되찾고 토지의 인물들은 함께 흔들리며 시대의 아픔을 겪습니다. 근대 사회가 탄생하기까지의 민중의 삶과 한과 투쟁을 드러낸 작품이 바로 토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5번씩 이렇게 작품을 읽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대화를 가다 보면 사실 중간중간에 약간 태만해지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없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화 소설도 쓸 수 있고 25년 동안 같은 소설을 쓰는 것도 뭐 그냥 왕왕 뭐 그렇게 막 귀한 일은 아닌데 그 한 줄도 긴장 없이 쓰지 않았다는 그게 너무 놀랍고 계속 읽으면서 앞뒤를 맞춰봐도 허점이 없어요. 허점.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얘가 이제 몇 살이고 얘가 몇 살이고 이제 변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거의 뭐 허점이 없어요.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700여 명. 작가는 한때 인물 전개의 실수를 인정하며 연재를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실책은 이미 지나갔고 하기는 전열을 가다듬어 연재를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연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과욕이 저지른 이와 같은 차질이 참으로 부끄럽다.
용이, 이민의 뭐 여러 가지 아주 강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적이고 그 시대를 정말 온몸으로 살다 간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박경리 선생의 어떤 분신이 아닌가 싶게 그분의 성격이라는 게 참 강하고도 약하고 자애롭고도 엄혹하고 수많은 삶들을 작가가 왜 다 포용하고 쌓은 게 끌어안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막 이런다는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자질이 정말 훌륭한 작가로서의 그 덕목이랄까 이런 거 가져야만 할 어떤 것들 같습니다. 토지에 이름 없는 민초, 민중들의 일상사가 모여 큰 흐름으로 역사를 이루기까지 작가는 무수한 책더미 속에서 상상력의 소질을 건져올려 생명을 주었습니다. 토지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 거대한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자기를 보고 그리고 민족을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웃과 많은 것들을 그 지켜본 거인의 눈을 가진 그런 그 작가로 저는 보여요. 민중한테는 토지가 조국이니까 그 과정에 여성이 적극적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여성 주체죠. 어떻게 이런 사상이 가능한가? 난 그 점에서 제일 크게 평가합니다. 2004년 토지를 마치고 작가는 50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강진년이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뭘 그랬잖아. 나를 물고도 갖다 주고 불안했을 때.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니? 세월 아이가 세월. 아유, 아유, 시절이 너무 착하고. 우리 많이 살았다. 아이고, 반갑다. 이성아, 그 작품 우리 다 했노. 이제야 그리던 고향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라는 그 멍에 짊어지고 그야말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고향에만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못 가봤습니다. 통영은 작가 박경리의 모토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왔나? 네, 다 왔습니다. 아이고.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극복한 유서 깊은 사적지 제승당. 충무공은 어린 영혼에게 민족혼을 각인시킨 스승이었습니다. 무장답게 자꾸 그리려고 애쓴 것 같아. 충무공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단아하고 좀 초췌하고 맑고 그런 게 특색이 돼요. 오히려 사색적이고. 평소 작가는 충무공이 만약 군인이 안 됐다면 예술가가 됐을 거라 말하곤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나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뭐 진을 쳤는지 그래서 거기 세변관도 있고 뭐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적인 기상 그런 게 이제 토경 사람들이 좀 강해요. 학창 시절 세변관 구석에 적혀있던 독립만세를 본 기억도 선명합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십니다. 의견적으로 봐도 진짜 너무 우리 영혼 같아요. (50년) 만에 찾은 고향은 노 작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이게 퍼질러 앉아서 일을 해요.
다리 때문에 이렇게 받쳐서 못하고 앉아서 해요. 그래서 김민기 씨가 서울 가서 내 흉을 보더래. 왜냐, 쌤 일하는 거 보니까 기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작가는 말년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원천으로서 땅을 사랑했습니다. 밭을 이렇게 매시는 걸 옆에서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 말이 네 밭 매본 적 있나? 아니요, 못 매봤습니다. 그랬더니 밭도 못 매보고 생명 타령하나? 이게 뒤통수를 땅 하기야 채소로 갖고 보고 뭐 이래야 생명의 실감을 알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관념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생명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실제에서 구체적으로 풀 한 포기에서 생명의 실감을 느낀 분한테는 못 당하죠. 그게 아마 우리 박경리 선생의 생명론의 무서운 점일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평소 작가가 자주 찾던 단골 식당. 이곳의 주인 부부는 항상 이 방에서 메밀전과 칼국수를 맛있게 먹던 작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털털하세요. 너네 집에서 난 배추 가지고 김장 담고 싶다 가잖아요. 가면은 시골 할머니들이 주머니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주잖아요. 안방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잘 살 거다. 그리고 네 자식도 잘 살 거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옛날에 그러니까 저를 앉혀놓고 음식을 놓고 아가 옛날에 부산에 그러니까 공무원의 아이와 장사를 하는 집 아이가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공무원의 아이보다는 장사를 하는 집의 아이가 성공했다. 왜냐하면 섬김의 의미를 되새겨준 얘기였습니다. 밭 가꾸는 생명의 사랑과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섬김의 모습을 이들 부부는 작가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같은 것도 꼭 싸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소외된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있죠. 왜 가슴 한켠에 그런 게 있으셨던 분. 저희는 이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되게 편안한 할머니셨으니까. 2008년 4월 작가 박경리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미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그였습니다. 자신의 병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어머니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다 조용히 떠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좀 더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거, 환자로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거, 돌아가실 분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회 같은 걸로 저한테 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하고 마지막 시간들은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던 대로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거는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어머니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꿈속에서 선생님을 찾아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모나 그리움은 그러한 것인가 봅니다. 선생님의 등을 고추 세우고 긴장된 표정의 옆모습 사진을 서랍안에 붙여놓고 바라보면서 저 또한 등을 고추 세우고 젊음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손자는 오랜 작별을 하고 영정을 든 채 할머니의 자취를 자꾸 더듬었습니다. 작가 박경리는 어린 금이가 뛰어놀던 통영의 바다, 그 추억이 내려다 보이는 고향 땅 미륵산 기슭에 안치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지만 이 토굴에선 아직 어머니의 냄새가 납니다. 이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건 작가가 예전에 담가놓은 깻잎과 콩잎 장아찌들. 맛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선생님도 두고두고 드시겠네요. 저는 못 먹습니다. 너무 이렇게 못 먹겠어요.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거. 아까워서. 근데 이제 작가들한테 요즘 내려보냅니다. 먹어야죠, 이제. 버리면 안 되니까. 가끔 이렇게 꺼내서 하나같이 손수 가꾼 무공의 채소로 만든 반찬입니다. 지난 99년 이곳 토지문화관의 창작실을 열고 작가는 직접 반찬을 나르며 하숙집 주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문화관에서 작가들 창작실 운영하고 작가들한테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서 먹여서 이렇게 작가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를 아주 큰 낙으로 생각하셨어요. 세상에 아마 그런 참 즐거워하시고 낙으로 삼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곳에서 후배 문화인들은 무료로 먹고 자며 글 쓸 자리를 얻습니다. 더 많은 후배들을 품 안에 끼고 싶었던 어머니의 뜻에 따라 얼마 전 지필관 한 동을 더 지었습니다. 그 젊은 그 누님들도 여러 장르의 그 예술가들한테 이런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좀 거의 그 초기부터 여기 창작실에 제가 제일 많이 여기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 행여 부담이라도 가질까 작가는 후배를 만나도 작품에 대한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많이 먹었냐는 말로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는 작가들이 새벽에 밤을 새다가 창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 방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위안을 받고 그다음에 아 선생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다잡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거실에 켜져 있는 그 불이. 꼬박 밤을 밝힌 작가들은 그래 한 줄도 못 써도 괜찮다던 노 작가를 어머니처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새벽창 넘어 보이던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문학을 넘어 삶을 가르치며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던 작가 박경리였습니다. 그 힘든 속에서도 그 따뜻한 정겨움을 잊지 않은 한국의 어머니 상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큰 어른을 잃었다. 그렇지만 또 얼마나 큰 스케일이 큰 문학을 죽어갔나. 내 속에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지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다. 우리 속에 같이 호흡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